새벽 3시, 잠에서 깨어난 건 이상한 기척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부는 줄 알았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런데 곧 규칙적인 두드림이 들렸습니다. 쿵쿵 문을 두드리는 게 분명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새벽에 70 넘은 노인네 집에 누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낮지만 급한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현우입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현우라면 1층에 새 들어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늘 인사성 바르고 가끔 제 짐도 들어주던 착한 아이였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떨려 있었고 숨이 막힌 듯 다급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현우냐? 무슨 일이냐, 이 밤중에? 그러자 현우의 대답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문 열지 마세요. 바로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지 말라면서 동시에 집을 나가라니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은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어둠 속에서 현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흘러내렸고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나오셔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합니다. 그 말에 저는 더 묻지도 않고 그의 손을 잡았죠. 현우의 손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낡은 계단이 삐걱거리며 울리는 소리를 냈죠. 마치 누군가 그 소리를 따라오는 듯해 뒤가 오싹했습니다. 현우야, 대체 무슨 일이냐?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제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씀 못 드립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들키면 안 된다 그 말에 가슴이 더욱 쿵쾅거렸죠. 우리는 건물 뒤편 좁은 골목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바람에 쓰레기 봉투가 휘청거리며 구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싸늘했고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는데 2층 제 방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분명 불을 꺼두었는데 말입니다. 저건 뭐냐? 내 방에 누가 있는 거냐? 제가 중얼거리자 현우는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뒤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더 멀리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 느려졌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른 현우는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짧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 절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결심으로 굳어 있었죠. 할아버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준호,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박수진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말한 그들이냐? 제 물음에 현우는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 하지만 이제 가족이 아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차갑게 흘러나온 그 말이 제 귓가를 찢고 들어왔습니다. 가족. 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현우가 왜 저를 새벽에 깨워 도망치게 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그제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한밤중 제 집 앞에 서 있었다니요. 아니, 이렇게 몰래
그림자처럼 다가왔단 말입니까?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요양원 이야기를 은근히 꺼내던 순간, 준호가 제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던 날들, 그리고 현우가 아무렇지 않게 던졌던 이상한 질문들까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먼저 안전한 데로 가시죠. 현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정신을 차리고 그의 발걸음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24시간 찜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고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집 2층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는 순간 오싹한 상상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만약 그 방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벽 바람이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날카롭고 매서운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이 저를 깨워 살려준 듯 했습니다. 등골이 얼어붙을 정도로 서늘했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현우가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10달 동안 품어 키운 아들이 제 곁을 지킨다고 믿었던 며느리가 결국 이런 짓을 벌였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우라는 아이 덕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그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현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씁쓸했습니다. 아직 고마워하실 때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묘하게 걸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니. 마침내 찜질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우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그게 무엇의 시작이라는 걸까요? 로비 안으로 들어서자 환한 불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현우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평소의 순박한 청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진지하고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낯선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으시면 충격이 클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래, 말해다오. 현우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수진이 할아버지를 해치려 하고 있습니다. 순간 찜질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어버린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카운터 기계음, 심지어 제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고요 속에 잠긴 것처럼 정지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단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짧고 가느다란 질문이었지만 제 온 마음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현우의 대답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재산 때문입니다. 박수진은 오래전부터 할아버지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따스한 로비 불빛조차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보였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빴다 해도 설마 여기까지라니. 죽이려 한다고 수진이가? 저는 믿을 수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제 팔을 부축해 소파에 앉혔습니다. 제 다리가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떨리고 있었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언제부터 멀어지셨습니까? 현우의 물음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가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죠. 그 말을 내뱉자 지난 세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진이를 처음 본 건 5해 전이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40살이 된 준호가 드디어 여자를 데려왔으니까요. 평생 일만 하며 혼자 지내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따뜻한 봄날 수진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제 집에 들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죠.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다정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며느리라면 손에 흙 묻히며 살아온 제 삶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인연을 축복하듯 결혼 준비를 도왔습니다. 평생 목공소를 운영하며 모아둔 돈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집 짓고 가구 만들며 모은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좋은 집에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표정은 굳어져 갔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예감한 듯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죠. 명절이면 제가 직접 깎아 만든 낮은 탁자에 술상을 차려놓곤 했습니다. 가족이 둘러앉아 정성껏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가 제겐 삶의 낙이었죠. 그런데 수지는 그 술상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이런 거 다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은 간단하게만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속내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달래며 그냥 참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빈자리는 늘어갔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핑계는 늘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회사 일이 바쁘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사정이 있겠지? 준호만 행복하면 됐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 말에 고마웠습니다. 홀로 남겨진 게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함께 산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목공소에서 낡은 가구를 손질하거나 아이들 책상을 고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힘만 들고 돈도 안 되잖아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평생을 몫으로 살아온 저에게 그 말은 곧 제 인생을 부정하는 소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공구들을 정리하며 쓰다듬고 있을 때도 잔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이런 낡은 도구는 다 갖다 버리세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이제 쓸모 없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공구들과 함께 제 청춘이 있었고 제 가족의 삶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더 큰 충격은 준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수진과 의견이 다를 때마다 아들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말이 맞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집이 세신 거예요.
그 말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달 품어 키운 아들이 겨우 몇 년 산 아내의 말만 따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제 삶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독한 감기로 앓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병원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우리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제 방을 사실상 가두다시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건네는 이도 없었습니다. 기침 소리만 나면 문 너머로 수진의 차가운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조심 좀 하세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게 과연 가족인가? 내가 낯선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인가? 더 참담했던 건 우연히 들은 대화였습니다. 한밤중 목이 말라 방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준호와 수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솔직히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일하고 와도 집에 오면 또 신경 쓰여. 아버지 눈치 보느라 편히 쉬지도 못하잖아. 잠시 뜸을 들인 뒤 수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따로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요양원 같은데 모시면 우리도 편하고 아버님도 안정적이실 거야. 그 순간 귀 속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이라고? 아직 정신 멀쩡한데 나를 거기로 보낸다고? 그 충격은 톱날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옆에서 듣던 현우가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현우의 눈빛에서 분노가 이글거리는 걸 저는 분명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잠깐 떨어져 사는 게 어떨까요?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쫓아내겠다는 소리였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되물었을 때 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도 알잖아요. 세대 차이 때문에 자꾸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세대 차이라니. 그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 허름했지만 제겐 다시 돌아갈 집조차 없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죠. 생활비라며 준호가 한 달에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 다음엔 40만 원, 최근엔 30만 원까지 마치 조금씩 저를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한 달 전 수진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시설이 참 좋습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잖아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이어진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새 내놓은 집도 파시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면 여생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집을 팔라고? 평생 목공소에서 일해 모아 산 그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절대 안 판다. 내가 죽으면 내가 물려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때 수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하게. 그 순간에도 저는 단순히 기분이 상했구나 싶었죠. 며칠 뒤부터 현우가 묘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며느님이 드시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자꾸 챙겨주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방에 며느님이 혼자 드나드는 적 있습니까? 약은 누가 챙겨드리나요?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현우는 이미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우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알았냐? 제가 묻자 현우가 길게 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는 우연히 며느님과 아드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대화 말이냐? 현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철이라니. 저를 무슨 짐짝 취급이라도 한 겁니까? 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늦은 밤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1층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새놓은 집도 안 판다 하고, 요양원도 안 간다 하고,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낯선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고로 만들면 되지. 그러면 보험금도 나오잖아.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사고라니, 보험금이라니. 현우는 며칠 동안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그 사람들이 정말로 왔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 한 명이 함께요. 그래서 급히 할아버지를 깨운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수진이 왜 집을 팔라고 했는지, 왜 요양원을 가라고 했는지, 제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자 결국 다른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마 지금쯤 할아버지 방 안에서는 할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있을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현우가 새벽에 저를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현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 총각이 저를 살려준 겁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복수냐? 제가 묻자 현우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70이 넘은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물러서면 끝이라는 걸요.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시 저를 노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걸 지켜야 했습니다. 좋다. 현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 말에 현우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사냥감은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고요. 새벽 4시 찜질방 로비. 70이 넘은 늙은이와 20살 청년이 함께 앉아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니. 누가 보면 우스운 그림일 겁니다. 하지만 저에겐 절박한 현실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수는 없었으니까요. 좋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제가 말했을 때 현우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내일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현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찜질방은 서서히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밤새 들락거리던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끊기고 멀리서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걸레질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물걸레가 타일을 스칠 때마다 칙칙, 쓱쓱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와 현우는 구석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며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이 젊은 청년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 본다면 풋내기 대학생일 뿐인데 생각보다 훨씬 침착했고 영리했죠. 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확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그러냐? 며느님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혼자가 아닌지, 그걸 밝혀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수진이 저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치밀한 범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현우야, 넌 대체 어떻게 그런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거냐? 너무 우연치 않니? 그 순간 현우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듯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께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 현우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냥 세입자가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탐정 사무소 일을 도와왔습니다. 탐정? 정식은 아니고요. 조사 보조 정도였습니다. 제 친형이 그런 일을 합니다. 저는 따라다니며 서류 정리나 관찰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청년이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는지, 왜 상황을 그렇게 정확히 읽어낸 건지 말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조사하고 있었던 거냐? 제가 의심을 담아 묻자 현우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며느님 이름이 나왔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 사기라니. 그럼 수진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짓을 해왔다는 거야? 현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엔 수진이 다른 남자와 함께 찍힌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의 남자들이었지만 모두 어딘가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수진의 전 남편들입니다. 3명이나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은 3년 전 사고로, 두 번째 남편은 2년 전 병으로 죽었습니다. 모두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준호는 세 번째라는 뜻이냐? 현우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건 모두 결혼한 지 1년을 넘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수진이 보험금 수혜자였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준호도 위험한 겁니다. 아드님도 위험합니다. 며느님의 패턴대로라면 남편을 없애고 난 뒤에는 시부모 재산까지 차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라고 요양원에 가라고 그렇게 조른 거죠. 저는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버티자. 결국 직접 나를 없애려 한 거구나.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수진이 단순히 저를 싫어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애초에 모든 게 계획이었다니. 현우야, 그럼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되지 않냐? 그게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모든 사건이 사고사나 자연사로 처리됐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걸 기록해야 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를 미끼로 사용해 수진이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그 순간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하지 않겠냐? 내 나이에? 저희가 철저히 준비할 겁니다. 할아버지는 다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어쩌지? 설마 준호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냐? 현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도 이미 며느님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들은 대화에서 아드님도 아버님을 없애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는 일에 동조했다고요? 아니야,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제가 부정하듯 말하자.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며느님이 아버님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아버님 때문에 힘들다고 세뇌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변한 건 수진과 결혼한 이후부터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그럼 준호도 공범이라는 말이냐?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 해도 아들은 제 피부치 아닙니까? 그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생각보다 충격이 커서 그렇지.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뜯겨나가는 듯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고 그들의 음모를 막아야 했습니다. 현우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현우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숨어 계셔야 합니다. 그동안 제가 증거를 모으고 함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디서 숨어야 하지? 제가 일하는 곳에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거기 모실 겁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한 가지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뭔데?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지금쯤 제가 사라졌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녀는 더욱 거칠고 위험한 수를 쓰겠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제는 이 젊은 청년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요. 현우가 짧게 말하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형한테 연락해서 차를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매섭게 뺨을 스쳤습니다. 걷는 동안 현우가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뭘 말이냐? 아드님까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은 건 아니지만 피와 땀으로 키운 내 자식. 25해 동안 제 두 손으로 먹여 살린 아들. 그런 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진실이었고 정의였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내 아들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할 게 있겠냐? 그냥 살고 싶을 뿐이지.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에 물기를 밟으며 칙 소리를 냈습니다. 현우가 손을 흔들자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청년이 내렸습니다. 현우보다 조금 더 크고 단단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형,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할아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현우 형이고 탐정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우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현우와 닮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에 타시죠.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돌아가고 있어 온몸이 서서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바깥의 새벽 풍경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며칠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시면 반드시 정의가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 씨 정말 고맙습니다. 낯선 형제가 제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노인이었던 제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현우가 옆자리에 앉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섭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는 거다. 제 대답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할아버님이 용감하셔서 다행입니다. 용감하다니 그냥 살고 싶은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무겁게 치밀어 오르는 질문을 꺼냈습니다. 민우 씨,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우선 며느님의 과거 행적을 더 깊이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할아버님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CCTV가 있습니다. 건물 입구와 복도에요. 그리고 현우가 어젯밤 미리 방 주변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싶었습니다. 이 형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증거를 모으고 그들이 다시 할아버님을 노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민우의 말에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거죠. 차는 한적한 골목으로 접어들더니 작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에 박민우 탐정사무소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니 한쪽에는 책상과 컴퓨터, 다른 한쪽에는 소파와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외로 넓고 깔끔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님은 여기서 며칠 지내시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저희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지금은 쉬시는 게 최고입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돼야 나중에 큰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민우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너무 많은 일이 몰려 정신이 휘청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몸을 눕혔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보낸 첫날 밤은 끝없이 길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됐는데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수진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고 아들 이준호가 싸늘한 얼굴로 저를 내쫓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현우가 저를 깨우지 않았다면 지금쯤 제 시신이 창밖에 내던져져 있지 않았을까? 그 끔찍한 상상을 하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새벽 6시 무렵에야 잠이 들었는데 오전 10시 박민우의 단단한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무소 안에는 커피 향이 은은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음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책상 앞에는 박민우와 박현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박현우가 벌떡 일어나며 의자를 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모니터에는 CCTV 화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살던 집 복도의 모습이었죠. 새벽 3시 20분, 3명의 그림자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제가 중얼거리자 박민우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호와 박수진, 그리고 정체 모를 남자입니다. 화면 속에서 박수진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미소가 아닌 싸늘한 긴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이준호는 불안한 듯 고개를 자꾸만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박민우가 작은 기계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녹음 파일입니다. 들어보시죠.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간 거야? 이준호였습니다. 초조하게 흔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자고 있었잖아. 설마 빠져나간 건 아니겠지? 박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며느리의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칼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음성이었죠. 혹시 화장실이나 부엌에 있나? 다 뒤졌는데 없잖아.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계획을 바꿔야겠군. 사고 사로 위장하자. 무슨 사고? 추락사다. 창문에서 떨어진 것처럼 만들면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저를 창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잖아. 어떻게 할 건데? 며칠 후에 발견된 걸로 꾸미면 돼.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는 갑자기 지직하는 잡음과 함께 녹음이 끊겼습니다. 왜 여기서 멈춘 겁니까? 제가 묻자 박현우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래도 그때 그들이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녹음기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전파가 끊긴 걸 수도 있고요. 박민우가 화면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부분은 이미 확보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할아버님을 해치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요? 박민우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살인 미수가 아닌 단순 농담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박민우의 눈빛이 매섭게 번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혀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내가 미끼가 돼야 한다는 말이구나. 박현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겁니다. CCTV, 녹음기, 경찰까지 절대 다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나를 노리도록 만들 수 있겠나? 박민우가 답했습니다. 할아버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반드시 다시 움직입니다. 박현우가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 단단히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준호도 함께 처벌받게 될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준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를 죽이려 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내 아들이라 해도 다르지 않다. 박민우와 박현우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후회한다. 하지만 다행이기도 하다. 이제서야 준호가 어떤 인간인지 알았으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찌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 드나?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박민우가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할아버님이 다시 나타나는 방법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친구 집에서 며칠 머물다 돌아온 겁니다. 집에 오니 방이 어수선해져 있어 이상했다. 이렇게요. 그들이 의심하지 않겠나? 의심은 하겠지만 확신은 못합니다. 설마 자기들의 계획이 발각됐다고는 생각 못하겠죠. 박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반드시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하려들 겁니다. 박민우가 손끝으로 종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그 순간 증거를 잡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방법을 쓸 것 같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독입니다. 음식이나 음료에 타는 방식이죠. 자연사로 위장하기 쉽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그걸 마셔야 한단 말이오? 박현우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가짜 음료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유리병이었습니다. 이건 무해한 물입니다.
하지만 색깔과 맛을 조절해 어떤 음료와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치밀하구나. 그럼 언제 실행할 거냐? 박민우가 달력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저녁이 적당합니다. 오늘은 아버님이 돌아오셨다는 소문을 흘려 그들이 당황하게 만들 겁니다. 내일이면 반드시 행동에 나설 겁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제 가슴속은 깊은 어둠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하지만 이제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어떻게 소식을 흘리면 좋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우가 종이에 펜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아버님이 아는 분들께 전화를 거세요. 어젯밤 친구 집에서 자고 왔다. 집에 오니 방이 어수선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동네가 좁으니 금세 퍼질 겁니다. 박현우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박수진이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여자는 동네 소문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거든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확실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동네는 작은 바람도 금세 퍼져나갔으니까요.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박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 다닐 수 없었습니다. 무섭다. 하지만 이대로 숨어 살면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니? 그리고 사실은 복수하고 싶구나. 제 입에서 그 말이 나가자 박민우와 박현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복수요? 박민우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정성껏 맞아들였던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다. 그 원한을 그냥 삼키고 살 순 없지 않겠냐? 박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차갑게, 정확히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영희야, 나야. 어제 너희 집에서 잘 때 신세 많이 졌다. 뭐라고? 우리 집에 온 적 없잖아. 아, 그게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아무튼 덕분에 고마웠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방이 뒤져진 것 같아서 말이다. 도둑이 든 게 아닌가 싶네. 어머, 세상에 그럼 큰일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제 속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친구들은 분명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이고 곧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나갈 게 뻔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현우가 뛰어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벌써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박수진이 지인에게 전화하면서 아버님이 집을 비워서 도둑이 든 것 같다며 걱정하는 척을 했다네요.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말 연기 하나는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박민우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곧 움직일 겁니다.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중에는 연락이 오겠죠. 예상대로 그날 밤 9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걱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이면의 냉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어젯밤 어디 계셨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던데요? 응, 친구 집에서 잤다.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하다 보니 늦어져서. 근데 정말 도둑이 들었을까? 방이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없어진 거는 없는 것 같더라. 그래도 무섭지 않으세요? 내일 저희가 가서 직접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렴. 전화를 끊자 박민우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완벽합니다. 할아버님, 이제 그들이 직접 올 겁니다. 언제쯤이겠나? 내일 오후쯤이면 움직일 겁니다.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오겠죠. 하지만
그들이 가져올 건 확인 도구가 아니라 아버님을 해치기 위한 수단일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다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우야, 정말 안전할까? 박민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놨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경찰 연락망까지. 할아버님, 다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박현우도 곁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날 밤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다. 이제는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승리를 미리 축하라도 하듯이.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똑똑거렸습니다. 잔잔하지만 차갑게 마치 오늘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탐정사무소 작은 방 안에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흡이 거칠었지만 마음은 단단히 다져져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박민우가 장비를 챙기며 물었습니다. 작은 카메라, 녹음기,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저를 지키기 위한 모든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비됐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긴장돼 죽을 것 같구나. 박현우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우시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 해야 한다.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그들에게 쫓겨다니며 살아야 하지 않겠니? 박민우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계획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아버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시쯤 박수진에게 전화하세요. 혼자 있어서 무섭다. 와달라. 그럼 반드시 올 겁니다. 그들이 뭘 가져올 것 같나? 박현우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독이 든 음료일 겁니다. 할아버지가 놀라셨으니 기력을 보충하시라면서 건넬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마시는 척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예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리 집 안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독을 꺼내는 순간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바로 경찰을 부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는다. 더는 놓치지 않는다. 박현우가 제 손에 작은 버튼을 쥐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꼭 가지고 계세요. 위험할 때 누르시면 바로 신호가 갑니다. 그 작은 비상벨이 제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차가운 쇠붙이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마지막 희망을 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움켜쥔 채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발을 들이는 우리 집이었지만 전혀 낯설게만 다가왔습니다. 한때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 하지만 이제는 생사를 걸어야 하는 전쟁터였죠. 빗물이 처마 끝에서 연달아 떨어져 내리며 어둠 속에서 총알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잠시 1층을 흘끗 봤습니다. 박현우가 지내던 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저를 돕기 위해 세입자로 가장에 잠시 있었을 뿐 이제는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겠죠. 텅 빈 방은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그 적막함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2층 제 방 문을 여는 순간 싸늘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서랍은 모조리 열려 있었고 속옷과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불도 구겨진 채 구석에 뭉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준호와 수진이 저를 찾으려 들쑤신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구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만약 현우가 그날 날 깨워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겠죠.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저는 핸드폰을 들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다.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다정하게 들릴 정도였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집은 많이 어수선하죠? 그래, 좀 그렇다. 그런데 혼자 있으니 무섭구나. 잠깐 와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준호 씨랑 같이 국 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에 젖어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30분쯤 지났을까? 낡은 계단을 밟는 소리가 위에서 또렷하게 울려 내려왔습니다. 쿵, 쿵. 그 무겁고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마치 심장을 직접 밟아 누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버지, 저희예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준호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커다란 봉지를 들고 있었고 준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저를 정면으로 마주치지 못한 채 자꾸만 옆으로 흘렀습니다. 어서 와라. 아버님, 정말 놀라셨겠어요. 수진은 방 안을 둘러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수십 번은 이런 상황을 연습한 사람처럼 목소리와 표정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그저 걱정하는 며느리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죠. 아버님, 기력이 없으실 텐데. 이거 좀 드세요. 수지는 봉지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홍삼 음료예요. 몸에 좋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바로 독이 든 거구나. 고맙다. 그런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현우야, 민우야, 어서 와라. 그런데 나오려던 순간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정말 이번엔 끝낼 수 있을까? 준호였습니다. 당연하죠. 이번엔 확실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혹시는 무슨?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타고 퍼졌습니다. 알았어. 그럼 빨리 끝내자. 준호의 목소리엔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늙은이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수진의 비아냥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늙은이 하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 키워낸 아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 감춰진 차가운 계산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지? 홍삼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라 그냥. 손이 떨려 병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님, 빨리 드세요. 차가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수지는 집요하게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실 때일수록 더 챙겨 드셔야죠. 준호의 목소리는 짜증과 강요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우와 현우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애초에 올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병을 밀어냈습니다. 마시기 싫다. 왜요? 몸에 좋은 건데. 좋은 게 아니잖아. 독이지. 제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가짜 미소가 싹 사라졌고 준호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알고 있다, 수진아. 내가 어떤 인간인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수진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부터 눈치챘죠? 며칠 전부터다. 그럼 왜 이렇게 덫에 걸린 척했을까요? 너희들을 잡기 위해서. 잡아? 아버님 혼자서요? 수진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울리며 번졌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준호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다 지켜봤어요. 탐정 사무소에 드나드는 것도 봤고, 뭐라고?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그들을 처리했어요. 거짓말이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믿기 힘들면 직접 보세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쓰러진 듯 보이는 민우와 현우가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진의 속삭임은 차갑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기운을 쥐어 짜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냐? 우리 가족이 된 것도? 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다 돈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그래, 수진아. 넌 날 우습게 봤구나. 70 넘은 늙은이라고 만만하게 여겼겠지? 하지만 틀렸다. 제 손에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혹시 몰라 챙겨준 호신용 스프레이. 저는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도 내 계산 안에 있었니? 치직 스프레이가 공기를 가르며 분사되자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그 틈을 타 저는 문으로 몸을 던지듯 뛰쳐나갔습니다. 잡아! 준호의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계단이 흔들리듯 울려 퍼지는 발소리.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내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끝인가? 이렇게 도망치다 결국 붙잡혀 죽는 걸까? 뒤에서 준호와 수진의 발소리가 쿵쿵 울리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눈앞은 이미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박수진은 스프레이를 맞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도 입술을 비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늙은 놈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야? 순간 제 귀가 쨍 울렸습니다. 늙은 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이라 부르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가면을 벗은 것이었죠. 1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박현우가 지내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개를 내밀어 보았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쓰던 물건 하나, 종이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초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설마 현우마저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차갑게 굳은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준호와 수진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준호의 숨찬 외침이 계단을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거리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쌓아 쏟아지는 빗줄기 소리가 귀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 박동은 그보다 더 크게 고막을 두드렸습니다. 거리로 내달리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도망만 다니고 있지? 잘못한 건 저들인데 왜 내가 숨어야 해?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도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헐떡이며 쫓아온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멈췄어, 아버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사기를 손에 쥐고 다가왔습니다. 빗물에 번진 화장, 충혈된 두 눈, 스프레이를 맞은 탓인지 살기와 광기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아버님. 그녀가 이를 갈 듯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궁금한 게 있다. 박현우와 민우 정말 죽인 거냐? 수진의 입술이 비틀리며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 직접 듣고 싶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정대로 해. 잠시 후 골목 끝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두 사내가 나왔고 뒤에서 두 사람을 끌고 나왔습니다. 묶인 손, 테이프로 막힌 입, 박현우와 민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비에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냐? 당연하죠. 아버님이 탐정 사무소에 드나드는 것까지 전부 다 지켜봤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재밌으니까 아버지가 복수 계획 세우는 걸 끝까지 지켜보는 게 그렇게 웃겼거든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지만 차갑게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겠다는 거냐? 맞습니다. 이제 모두 같은 곳으로 갈 겁니다. 수진이 주사기를 높이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뭔데요? 미안하다. 수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뭐가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른 척한 것.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수진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내게 하는 말이 아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빗속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아들을 이렇게 못나게 키워서 미안하네. 제 속삭임에 준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미안하다. 이런 못된 며느리를 받아들여서. 닥치세요. 수진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조용히 죽으세요.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너희 둘한테도 미안하다. 우리한테요? 준호가 당혹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 너희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나를 만난 걸 아마 후회하게 될 테니까. 그 순간 쾅 울부짖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5대의 경찰차가 골목을 막아섰습니다. 불빛이 번쩍이며 퍼져나갔고 경찰관들이 우르르 내리며 총을 겨눴습니다. 손들어! 꼼짝 마라! 수진이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궁금하지? 내가 알려주마. 제 자켓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수진의 입술이 경직됐습니다. 설마 맞다. 너희들이 한 말 전부 다 녹음됐다. 경찰들이 더욱 조여오자 수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작은 송신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실시간 송신기다. 경찰서에서 내 놈들의 자백을 전부 듣고 있었다. 순간 준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연기한 거다. 민우와 현우가 사라진 걸 확인한 순간 혼자서라도 증거를 모아 경찰에 넘기자고 결심했지. 경찰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김동수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녹음은 잘 됐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준호, 박수진
두 사람은 살인 미수와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고 수지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진실은 모두 드러난 상태였으니까요. 모든 소동이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빗줄기는 이미 멎어 있었고 하늘은 붉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자체가 한 장의 그림처럼 잔잔하게 내려앉아 있더군요. 2층 제 방에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 방은 공포와 절망의 무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뛰어내릴까, 스스로를 끝장낼까 고민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숨죽여 숨어야 할 집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빗물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여 들어왔습니다.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멀리서 흘러왔습니다. 이 소리, 이 냄새, 이 바람, 그래.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을 찢어놨지만 동시에 억울한 죽음을 피했다는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준호야, 결국 이렇게까지 가야만 했냐? 눈이 뜨겁게 시큰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나 혼자라도 해냈어. 붉게 물든 하늘은 서서히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래 짊어지고 온 짐을 이제야 내려놓은 듯 했죠.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탁, 탁. 낯선 울림에 잠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들려온 목소리에 안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박현우예요. 문을 열자 현우와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현우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덕분에 살았다. 민우가 제 앞에 서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린 게 아니라 어르신 혼자서 모든 걸 해내신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난 이미 저 세상에 갔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가 씩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이번 일은 끝까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보다 더 강하시잖아요. 민우가 제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뭐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잠시 멍하니 하늘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갔고 며느리도 이제 제 곁에 없습니다. 남은 건 이 낡은 집과 한평생 쌓아온 제 두 손뿐이었죠. 글쎄다.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그 말을 들은 민우가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랑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같이? 네. 저희가 하는 탐정 일을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곁에 계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탐정? 70 넘은 늙은이가? 현우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신 용기, 눈썰미,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힘. 그건 저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늙은이라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 나에게도 할 일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얼마간 침묵 끝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한번 해보지 뭐. 민우와 현우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니 제 안에 새로운 기운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제 노을은 사라지고
검푸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커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새벽에 중간에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눈을 간지리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래된 굴레에서 풀려난 것처럼 몸이 가벼웠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여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찻잔을 들고 마시는데 그 맛이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마시는 차가 이렇게 달게 느껴질 줄이야.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순간 긴장했지만 문을 열자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현우와 민우였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현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일찍 왔구나. 앉아라. 민우가 곧바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첫 의뢰가 들어왔어요. 의뢰?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사실 어젯밤 경찰서를 다녀오는 길에 만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사기꾼에게서가 전 재산을 잃을 뻔했대요. 그분이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현우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보여주신 눈썰미와 직감이라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간단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한 중년 남자가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 자식이 그 사기꾼이란 거냐?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빼돌리고 사람을 속이는데 능숙한 놈이에요. 이번엔 확실하게 잡아야죠. 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해보자. 현우가 두 손을 불끈 쥐며 웃었습니다. 역시 할아버지. 민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셋입니다. 함께라면 어떤 사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속 어딘가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야 제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 햇살이 골목마다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새싹들이 기지개를 켜듯 고개를 내밀고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맞서는 인생이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습니다. 민우야, 현우야,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 순간 오래 굳어있던 제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진짜 봄이 드디어 제게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있고 며느리는 평생 철창 신세를 져야 합니다. 결국 남은 건 저 혼자뿐이죠. 씁쓸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물러서지 않고 더 이상 속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며 살아가려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십시오. 끝까지 버티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뿐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